일본에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전파한 것은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가 열려 세계 각지로 배를 보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해 있었죠. 지금 난파당한 이 포르투갈인들은 태국을 떠나 명나라로 향하던 중국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전혀 서양과 교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네가 섬에 발을 디딘 포르투갈인 2명은 일본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인이 되었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태풍을 만나 우연히 다네가 섬에 내리게 된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규슈 남쪽 다네가 섬에 머무르며 일본인들에게 서양 문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모두 즐겨 먹고 좋아하는 빵은 이때 포르투갈이 일본에 처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말처럼 쓰고 있는 빵이라는 단어도 포르투갈 말이지요. 포르투갈인들은 일본에게 조총을 건네주고 만드는 방법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 조총 때문에 임진왜란 초반에 조선이 일본에게 밀렸던 것이지요. 어쨌든 포르투갈인들이 표류한 이 사건으로 일본은 서양 세계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었고 다음 해인 1544년부터 일본에는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49년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스페인에서 온 하비에르 신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를 떠올리셨겠지만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에 처음으로 들어온 기독교는 천주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종교개혁에 관한 간략한 정리 내용이 영국의 종교개혁 편에 담겨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비에르 신부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불교 국가였던 일본에 조금씩 기독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등장에 이어 1600년 네덜란드 상선 리프데호가 일본 분고노쿠니에 표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리프데호는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5대의 배 중 하나로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떠났는데 고작 한 척만이 겨우 살아남아 일본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죠. 이 리프데호에 타고 있던 사람 중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원래 영국 사람인데 네덜란드 상단에 지원하여 리프데호를 타고 일본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표류하고 있던 리프데호를 구조한 오다 카즈요시는 윌리엄 애덤스 일행의 이야기를 상부에 전했고 윌리엄 애덤스는 오사카로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훗날 일본의 지배자가 되는 인물이지만 아직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윌리엄 애덤스는 유럽의 정세와 종교개혁으로 인한 종교전쟁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리 일본에 들어와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윌리엄 애덤스가 유럽의 정세를 자세히 전해주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애덤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애덤스에게 서양의 배를 본뜬 배를 만들어 보라고 시키기도 하였는데 윌리엄 애덤스가 그럭저럭 잘 해내자 윌리엄 애덤스를 아끼게 되어 자신의 측근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윌리엄 애덤스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인데 윌리엄 애덤스는 개신교 국가인 영국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교사들은 윌리엄 애덤스를 처형해달라고 계속하여 상소를 올렸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종교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고 윌리엄 애덤스를 총애하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윌리엄 애덤스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학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정세를 자세히 알려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윌리엄 애덤스입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처음에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애덤스에게 미우라 안진이라는 일본 이름을 지어주고 영지를 내려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고 불리우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좌하게 됩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이 되었습니다.
한편 1600년 10월 세키가하라에서 일본의 지배자를 결정짓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잇는 차기 지배자의 자리를 두고 일본의 영주들인 다이묘들이 서군과 동군으로 갈라져 싸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지금의 도쿄인 에도 지역에 막부를 세웠습니다. 막부란 왕을 대신하여 대장군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기관으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의대장군, 일본말로 쇼군 자리에 올라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양 문물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서양과의 무역에 적극적이었죠.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과 교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윌리엄 애덤스가 네덜란드 상단에서 왔었기 때문에 수교는 수월하게 이루어졌죠. 윌리엄 애덤스가 뒤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14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일본에 진출하였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과의 수교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또한 윌리엄 애덤스가 뒤에서 영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죠. 네덜란드와 영국은 회사가 앞장서서 무역을 하기 위해 일본에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는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편 이제 막 일본을 장악한 에도 막부에게 기독교의 존재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각지로 퍼지면서 백성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각 지방의 영주인 다이묘들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기독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막부 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1614년 에도 막부는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고 기독교 선교에 앞장섰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선교사들도 내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무역만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시장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나눠 갖는 형국이 되었지요. 하지만 사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일본에서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출발 전부터 달랐는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당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자본이 빵빵했던 반면 영국 동인도 회사는 그러지 못했죠. 결국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시장에 집중하기로 하고 일본에서 상관을 철수시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영국까지 철수했으니 네덜란드는 일본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도 막부가 기독교를 금지시켰음에도 일본 내 기독교 신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크리스찬을 일본식으로 음차한 키리시탄이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의 도시 시마바라에도 키리시탄들이 많았는데 막부가 기독교를 금지시켰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마바라의 영주 마츠쿠라가 기독교를 지독하게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마츠쿠라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부과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온천에 던져넣는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고문은 너무 잔인하여 개신교인 네덜란드인들도 손사래를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막중한 세금과 노역에다가 고문까지 당하게 되니 기독교 신자들의 원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시마바라의 키리스탄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웃 도시인 아마쿠사에서도 여기에 호응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키리스탄들의 반란에는 에도 막부에 반대하는 사무라이들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름하여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1637년 시마바라에서 약 3만 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키리스탄들은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농성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시마바라의 병력만으로 반란을 진압하기 어려워지자 에도 막부는 전국에서 12만의 병력을 끌어모아 시마바라로 보냈습니다. 시마바라 반란군은 4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에도 막부는 반란에 동참한 키리스탄들을 정말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에도 막부는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무려 12만의 군사를 동원해 겨우 반란을 진압했고 막부군에서도 10,000명이 넘는 군사가 죽었기 때문이었죠. 시마바라의 난을 계기로 에도 막부는 상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을 모두 추방해버렸습니다. 바야흐로 쇄국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와는 교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양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무역만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네덜란드에게도 전처럼 자유롭게 교역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놔두면 언제 기독교가 퍼지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막부의 감시 아래 오로지 무역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서양과 접촉한 지 100년 만에 다시 바닷길을 걸어 잠그게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한자어로 출도, 즉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뜻의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네덜란드인들이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어쨌든 네덜란드와의 무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홀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중국인들이 한자로 화란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화란에서 란자를 따와서 화란의 학문, 란학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학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므로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의 학문이 들어온 것이죠.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고 일본은 쇄국 정책 와중에도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 문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쇄국 정책은 185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앞바다에 괴물의 모습을 한 검은 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